전신에 말로 이룰 수 없는 통증도 굉장히 심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심하셔서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뇌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을 처방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입니다. 주위에서 꾀병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건 꾀병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명심해야 되는 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말고 시청자분들이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는 통증이나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만성적인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심지어 정서적인 문제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증상이 분명히 많은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종종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주위에서 꾀병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건 꾀병이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젊게는 20, 30대 분들도 있으시고 많게는 한 7, 80대 분들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을 돌다가 원인을 못 찾으면 상급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자율신경계에 대해 이해하면 좋은데요. 자율신경계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작동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신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심장이 매일 뛸 텐데 심박수를 의도적으로 뛰게 하지 않아도 얘는 저절로 뛰고 있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작동을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서 땀을 내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애들이 바로 자율신경이고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뭐 하는 애냐면 자동차의 엑셀과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긴장을 한다던가 몸에 힘이 들어간다던가 혈관이 수축된다던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랑 반대로 휴식과 이완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신경으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항진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적당히 긴장도 했다가 이완도 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 작용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고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라던가 과로라던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붕괴된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환자분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분들이 특징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책임감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과정은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생리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감신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하면 그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잖아요. 그게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어도 두근거리는 심장은 금세 가라앉습니다. 근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 항진된 교감신경이 가라앉지 않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수개월, 수년간 지속돼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적인 통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목 어깨가 되게 뻣뻣해서 결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또 정신과적으로 공황장애라던가 불안장애를 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사람마다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5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제 생각엔 한국인 분들은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노동시간도 되게 긴 편이고
통근 시간도 길고 또 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자율신경계 이상을 겪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일종의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학병원보다는 1차 정신과 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전에는 이런 자율신경계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HRB라는 기계가 있어서 자율신경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있는 장비인데 다른 병원을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검사를 해보고 환자분께서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신경에 관심이 없는 의사분들이 아직은 주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뇌의 문제 혹은 정신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을 처방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입니다. 정제당이 든 음식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설탕 말고 또 최악의 식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요즘 제로 음료 굉장히 많이 드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제로 콜라 같은 걸 많이 먹었던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로 음료들은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또 평소보다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감미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은 바로 아스파탐이거든요.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고 공장에서 합성되어 나온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스파탐은 칼로리가 없긴 한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중독성이 설탕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콜라 같은 것들을 계속 마시고 싶게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아스파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데 이게 신경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 잠이 안 온다던가 두통이 온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제로콜라를 드시면서 아스파탐을 과하게 섭취하시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부 의사분들은 아스파탐을 먹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일반 콜라를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제로 음료를 먹은 사람과 그냥 일반 설탕이 든 음료를 먹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 셋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건강에 안 좋은 건 당연히 설탕이 든 음료를 드신 분들이 안 좋고 제로 음료를 드셔도 똑같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음료는 그냥 설탕이 든 음료를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을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당뇨라던가 고지혈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피로도 잠깐 없어지고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몸을 각성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음료들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된 사람은 이렇게 잠시 커피를 드셔도 교감신경이 잠시 항진됐다가 가라앉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안 그래도 신경계가 예민해져서 교감신경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커피를 드시면 이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두통이라던가 심장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하면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에 좋은 식품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율신경에 가장 좋은 식품은 약재로도 쓰이는 사양인데요. 사양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약재로 많이 쓰여온 식품 중 하나이고 사양은 사양노루의 생식선에서 채취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름에 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약재로 구분이 되는데 냄새가 굉장히 독특한 향이 강하게 나요. 그래서 처음 이 향을 맡아보시는 분들은 약간 냄새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양의 특징이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신경계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양이 쓰이는 대표적인 한약이 뭐가 있냐면 공진단이라던가 우황청심원에 이 사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각성시켜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정시켜주는 작용도 있어서 이런 우황청심원 같은 걸 많이 찾게 되시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진단이나 우황청심원의 가격이 비싼 것도 바로 이 사양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양은 사양노루 자체가 희귀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사실 일반인 분들이 구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약으로만 좀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기 편한 좋은 두 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시나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계피의 주성분은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그 계피 특유의 매운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계피의 특징은 혈류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혈류 촉진 작용 중에서도 특히 손이나 발, 말초혈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과 발에 멀리 뻗어 있는 작은 혈관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몸이 마르고 혈류순환이 잘 안 되는 소음인 분들, 두통이 있거나 목 어깨가 결리시는 분들이 이런 계피를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계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추입니다.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 자연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추에는 항산화 물질이라던가 항염증 작용을 한다던가 뇌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추는 3개에서 5개 정도만 넣고 끓여서 차로 드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대추차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그냥 생으로 이렇게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 차로 끓일 때 반드시 절단을 하시고 넣어야 그 유효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요즘은 이렇게 말린 과자 같은 걸로 식품으로 출시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대추는 말리게 되면 당 성분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시킨 형태의 과자로 드시기보다는 꼭 차로 드시는 걸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복식호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이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숨을 가쁘게 헉헉 하면서 쉬시거든요. 이게 흉식호흡입니다. 이렇게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목 어깨도 뻣뻣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배로 깊게 쉬는 복식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고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거의 10에 9은 흉식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명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환자분들이 명상하면 되게 뭐 수련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항상 뭘 하다가 자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핸드폰을 보거나 TV라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잘 때 보통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불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따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불을 다 끄고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도 몸이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러닝이고요. 요즘 달리기를 안 그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세계적인 CEO들도 달리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면 우리가 러너스하이라고 해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근데 달리기를 했을 때 이 엔돌핀뿐만 아니라 뭐 행복을 촉진하는 세로토닌이라던가 아니면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이라던가 이런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러닝을 했을 때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이 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다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다시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신경계가 회복을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 혹은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러닝이고요. 이 러닝을 할 때는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을 뛰시는 것보다는 제가 야외에 나가서 뛰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시선을 멀리 보는 것, 아니면 햇볕을 좀 쬐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아니면 땅바닥을 뛰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자율신경계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뛰는 걸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이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에 굴곡 없이 확 좋아지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회복은 곡선 형태를 띄어서 중간에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지신 분은 이게 다 나으신 줄 알고 또 바로 무리하게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가 중간에 잠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증상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1, 2개월,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건 그만큼 증상이 심하고 오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복잡한 만큼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 우리가 우울증을 예로 들면 우울증은 어떤 순서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이런 순서로 좋아진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총 4단계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 치료를 시작하고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면이나 위장 기능이 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요즘은 잠은 좀 자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는 밥을 아예 못 먹었는데 밥은 좀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유 없는 불안이라던가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진됐던 교감신경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좋아졌던 단계와 합쳐져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게 되고요. 이 기간은 보통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기력이라던가 아니면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나 아니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정서적인 불안정이 좀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도 기분이 수없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분들이 이런 감정 기복이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이 밖에 외출을 하고 친구들을 좀 만난다든지, 머리가 멍해서 일을 전혀 못하고 공부가 전혀 안 됐던 분들이 이제는 일이나 공부를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단계가 넘어가면 사실상 거의 완치가 된 4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증상이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피로감이 의외로 개선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치료가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항상 좀 말씀드리는 편이고, 이때 4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단계에 왔을 때도 간헐적으로 내가 뭐 통증이 생긴다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잠이 안 온다던가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은 건강한 사람도 사실 과음을 한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은 과거에 증상을 워낙 오랜 기간 겪었다 보니까 조금만 예전 증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엄청나게 불안해 하시고 자기가 나았다는 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 때도 본인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불안감과 심장 두근거림이 심한 환자분이라고 예시를 들면 어떤 악순환에 빠지냐면,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이 치료를 잘 하셔서 수면도 좀 개선이 되시고 소화도 좀 하시고 그다음 두근거림이 좀 나아지는 2단계까지 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 3단계로 넘어가서 뭐 무기력증 이런 증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이따금씩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이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이 환자분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계속 왜 내 심장이 두근거리지?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낳아서 계속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한번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이걸 스트레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발병 원인이 됐던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엘 와그너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30초 동안 흰 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지 말아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흰 곰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게 치료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어떤 일에 집중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과정은 조금 일을 덜 한다던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이런 요구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반대로 이걸 또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일에 대해 더 집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명심해야 되는 건, 이게 치료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한의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걸 일주일에 7번 온다고 더 빨리 낫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7번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께 사실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이에 대한 성취를 항상 느껴보셨던 분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제가 러닝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러닝을 하라고 한다고 막 무작정 너무 많이 뛰시거나 뭐 10km 이상 뛰거나 이러면 또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음식 같은 것들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이것들 너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적당히, 또 이분들은 좀 대충 하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좀 표현하면 치료도 좀 대충 하시고, 뭐 일도 좀 대충 하시고, 이전에 살았던 거랑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간다는 연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